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던 동방 박사들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들이 수개월 동안 쫓아온 별이 베들레헴 상공에서 완전히 정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지구 반대편 극동의 한 왕국에서도 똑같은 천문 현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박혁것의 54년 봄 2월 희성과 혜성이 나타났다는 기록. 이 짧은 한 줄의 문장이 20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속 베들레헴의 별과 신라의 천문 기록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영국 왕립 천문학회가 인정했고 나사의 천체 시뮬레이션이 이를 입증했습니다. 한 영국인 천문학자가 밝혀낸 놀라운 사실, 메시아의 별을 가장 정확하게 관측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의 조상 신라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 런던 대학에서 천문고고학을 연구하는 엘리엇이라고 합니다. 2022년 12월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런던 대학 천문연구실에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성탄절 12월 25일은 틀렸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에 BC 6년 5월 14일을 입력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만나 하나의 밝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별이 성경 속 동방 박사들이 따라간 그 별일지도 몰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AD 338년경 로마 교회가 태양신 축제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한 것입니다. 헤롯 왕이 BC 4년에 죽었다는 역사적 기록,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치고 있었다는 구절을 보면 5월이 더 타당합니다. 12월의 베들레헴은 너무 추워서 양떼를 밖에서 칠 수 없으니까요. 별자리 행성 추적 시스템 화면 속에서 목성과 토성이 서서히 가까워지다가 어느 순간 멈춰 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역행 운동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더라.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별이 머물러 섰다는 표현, 바로 이 역행 운동을 묘사한 것이 아닐까요? 2000년 전 5월 14일 밤 목성과 토성의 대합이 물고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고기는 초대 기독교의 상징이었죠. 당시 일반인들은 이런 천문 현상을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전문 천문학자들만이 이 특별한 현상의 의미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단순한 점성술사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천문학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실 동료들에게 제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찾았습니다. 베들레헴의 별이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회의실 스크린에 BC 6년 5월 14일 목성과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만나는 시뮬레이션을 띄웠습니다. 두 행성이 합쳐져서 하나의 밝은 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역행 운동 때문에 마치 멈춘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톰슨 교수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별이 멈췄다고? 엘리엇, 성경은 그저 상징적인 이야기일 뿐이야. 그래서요? 톰슨 교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게 동방 박사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할 만큼 특별했다는 증거가 됩니까? 회의실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장을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신화라면 왜 이렇게 구체적일까요? 톰슨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엘리엇, 자네는 훌륭한 천문학자야. 하지만 종교 텍스트를 과학적 증거로 사용하는 건 글쎄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다른 문명권에서도 같은 시기에 이 천문 현상을 기록했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맞아, 다른 기록이 필요해. 좋은 지적이에요, 사라. 만약 이것이 정말 특별한 현상이었다면 다른 고대 문명도 기록했을 거예요. 톰슨 교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찾아보게. 바빌로니아나 이집트 기록에서 말이야. 하지만 시간 낭비일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요, 찾을 겁니다. 반드시.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 독립적인 증거가 필요해. 2000년 전 그날 밤 분명 다른 누군가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을 거야. 며칠 뒤 저는 대학 도서관 지하 서고에서 먼지 쌓인 책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섹션은 도서관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책장 사이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중국 천문 기록, 일본 고문서, 한국. 그때 한 구석에서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국사기 더 히스토리 오브 쓰리 킹덤즈 영문 번역본이었습니다. 12세기에 편찬된 한국의 역사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신라봉기 부분을 읽다가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박혁것의 54년 춘 2월 혜성과 패성이 나타났다. 박혁것의 주석을 보니 신라의 시조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4년은 BC 4년에서 BC 6년 사이. 손이 떨렸습니다. 춘 2월은 음력이니 양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3월에서 5월 사이입니다. 제가 계산한 시기와 겹치는 것이었습니다. 런던의 한 카페에서 저는 한국 천문학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첨성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 하나. 7세기 신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목성과 토성 합일. 흥미로운 연구를 하시네요. 옆 테이블에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니콜로 페레티라고 합니다. 나사에서 일했었죠. 나사요? 저는 엘리엇입니다. 니콜로는 제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BC 6년 5월. 베들레헴의 별을 찾고 계시는군요. 저는 방금 발견한 삼국사기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54년 2월, 별이 머물렀다. 성경과 비슷한 표현이네요. 저는 더 정밀한 나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신라에서 본 하늘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요? 그럼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니콜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회의적입니다. 한국 같은 극동 지역에서 베들레헴의 별을 관측했다. 너무 억지 아닌가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려는 겁니다. 과학자는 증거로 말해야 하니까요. 다음 날 니콜로와 저는 런던 대학 근처의 작은 펍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노트북과 함께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엇, 어제 밤새 당신이 준 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는 삼국사기 구절을 확대 복사한 것과 계산식들을 펼쳤습니다. 54년 춘 2월 혜성과 패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별이 머물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과 같은 표현이에요. 니콜로가 갑자기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엘리엇, 진심입니까? 이걸 증명하기 위해 한자와 한국어까지 공부하겠다는 겁니까? 니콜로, 이건 중요한 단서입니다. 단서. 과학자는 증거로 말해야죠. 그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직선거리로 8,000km가 넘습니다. 신라가 지구 반대편에서 베들레헴의 별을 봤다고요?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고대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BC 6년 5월, 정확히 같은 시기에 신라에서 특별한 천문 현상을 기록했다는 걸. 우연의 일치죠. 과학은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항공권 예약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발합니다. 니콜로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쳤군요. 하지만 나사에서 일할 때도 이런 미친 짓들이 가끔 대발견으로 이어지더군요. 같이 가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합니다. 오직 데이터로만.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과학자니까요. 일주일 후 저와 니콜로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야간 비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성경 구절과 천체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BC 6년 5월 14일 목성과 토성이 춤을 췄다. 같은 시기 신라 기록에도 별이 머물렀다고 했다. 옆자리에 니콜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그 자료를 보고 있군요.
저는 나사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BC 6년의 천체 위치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5월 14일 목성과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29일경 가장 가까워졌다가 6월부터 역행을 시작했죠. 니콜로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역행 시작 시점이 마태복음의 별이 머물러 섰다는 시점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방박사들이 5월에 출발했다면 예루살렘까지 약 2~3개월. 별이 역행을 시작할 때쯤 도착했을 겁니다. 정확합니다. 니콜로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BC 4년 3월 13일 부분 월식. 요세푸스가 기록한 헤롯의 죽음 직전 월식과 일치합니다. BC 6년 5월이면 시기적으로 완벽하네요. 동방박사가 진짜 별을 따라갔다면 그들은 전문가였겠죠. 일반인이 목성과 토성의 합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챌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거죠. 신라에도 그런 전문가들이 있었다는 것이. 니콜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라 기록이 맞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천문학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00년 전 그날 밤에도 저 별들은 그 자리에 있었겠죠. 비행기는 계속 동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2000년 전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서쪽으로 갔듯이 우리는 그 흔적을 찾아 동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경주로 향했습니다. 3시간의 기차 여행 끝에 천령고도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첨성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낮게 쌓인 돌탑이 달빛에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지만 140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동양 최고의 천문대. 니콜로가 감탄했습니다. 우리를 안내한 현지 연구자 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첨성대는 서기 634년경 선덕여왕 때 건설되었습니다. 높이 9.17m, 정확히 계산된 구조물이죠. 저는 돌담을 만져보았습니다. 최 박사님, 신라 시대의 베들레헴의 별과 같은 천문 현상을 관측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 박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첨성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천문대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별을 봤다는 건 무리죠. 한반도 끝에서 그 먼 거리를. 거리만이 아닙니다. 문화적 맥락이 없어요. 신라는 초기에는 토착신앙이었고 이후에도 버풍왕 이후에도 불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는커녕 유대 전통도 몰랐죠. 최 박사는 첨성대를 올려다보며 계속했습니다. 물론 신라인들은 훌륭한 천문학자였습니다. 삼국사기에도 수많은 천문 기록이 있죠. 일식, 월식, 해성. 그럼 BC 6년 기록도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최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혁거세 시대는 신라 초기입니다. 그때는 아직 체계적인 천문 관측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첨성대도 600년이나 후에 지어졌고요. 그 기록이 후대에 추가되었을 가능성도 있죠. 삼국사기는 12세기에 편찬되었으니까요. 니콜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박혁거세 54년 기록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천문 현상이었을 겁니다. 해성은 자주 나타나니까요. 그것을 베들레헴의 별과 연결시키는 건 솔직히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저는 첨성대의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남향을 향한 작은 창. 최 박사님, 그래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우연입니다. 역사에는 우연이 많습니다. 니콜로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나 하는 표정이었죠. 다음 날부터 저희는 경주 시내의 작은 연구실을 빌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 박사가 소개해준 한국어 번역자 김 선생과 박 선생이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삼국사기 원문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 선생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이 구절, 영문 번역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해성과 패성이 나타났다가 아니라 해성이 패성에 머물렀다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물렀다고요? 박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자는 분명히 머무르다는 뜻입니다.
특정 위치에서 정지한 것처럼 보였다는 의미예요. 니콜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해 봅시다. 그는 나사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경주의 좌표를 입력하고 BC 6년 5월 14일 밤하늘을 재현했습니다. 화면에 별들이 나타났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서쪽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죠. 보세요. 확실히 두 행성이 가까이 있습니다. 5월 29일 최접근. 6월부터 역행 시작. 하지만 그때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상한데. 니콜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경주 기준으로는 맞지 않아요. 일식 경계가 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는 다른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일식 기록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식들을 경주 좌표로 계산하면 실제 나사 데이터와 미묘한 오차가 있어요. 측정 오류일까요? 아니요. 나사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문제는 김 선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신라의 초기 수도가 경주가 아니었다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일부 학자들은 신라 초기 수도가 지금의 경주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니콜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다 헛수고란 말입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별이 멈췄다. 그 구절은 분명 천문 현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와 니콜로는 첨성대 근처 언덕으로 망원경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경주의 밤하늘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습니다.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질러 강물처럼 흘렀죠. 도시의 불빛이 적은 이곳에서는 맨눈으로도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니콜로가 망원경을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자, 2000년 전 5월 14일의 목성과 토성 위치를 찾아봅시다. 우리는 현재 하늘에서 그 위치를 추정해 망원경을 맞췄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혀 다른 별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적어도 그 방향을 바라볼 수는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봄밤이지만 산 위는 쌀쌀했습니다. 엘리엇, 이리 와서 보세요. 니콜로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계산값이 계속 빗나가요. 삼국사기의 다른 천문 기록들도 확인해봤는데 경주 기준으로는 오차가 너무 큽니다. 저는 화면의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일식, 월식, 해성 출현. 수십 개의 천문 현상 기록이 있었지만 현재 경주 좌표로 계산하면 모두 미묘한 오차를 보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직접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내 연구가 잘못된 걸까?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한 연구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런던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모든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죠. 니콜로는 한참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걸지도. 뭘 놓쳤다는 거죠? 계산은 정확해요. 나사 데이터도 확실하고. 그럼 문제는 하나밖에 없죠. 뭔데요? 위치. 니콜로는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신라의 천문 관측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경주는 천년고도예요. 신라의 수도였고. 초기부터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별빛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엘리엇, 우리가 너무 성급했는지도 몰라요. 몇 줄의 기록만으로 2000년 전 일을 재구성하려 했으니.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은하수는 여전히 장엄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니콜로, 혹시 우리가 틀렸을까요? 기본 전제가 신라가 베들레헴의 별을 봤다는 것 자체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기엔 너무 일찍 아닐까요? 우리가 아직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 건 아니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주 박물관에서 한국의 고고학자들과 만났습니다. 최 박사가 소개해준 분들이었는데 그 중에는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사학자 이 교수도 있었습니다. 엘리엇 교수님, 삼국사기를 더 자세히 보셨나요? 이 교수가 두꺼운 책을 펼쳤습니다. 천문 기록만 보지 마시고 같은 시기 다른 기록들도 보세요. 저는 책장을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라봉기 지진이 일어났다. 백제봉기 붉은 비가 내렸다. 고구려봉기 바닷물이 끓어올랐다. 자연재해 기록이 많네요.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교수가 다른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재해들이 집중된 시기를 보세요. 대부분 6에서 7세기입니다. 니콜로가 물었습니다. 그게 왜 이상한가요? 한반도는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적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만 유독 재해가 많았다는 게 저는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단순히 별만 본 게 아니군요. 자연재해와 하늘을 동시에 기록했어요. 맞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천문현상과 자연재해는 모두 하늘의 뜻이었죠. 이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보세요. 백제의자왕 2년 왕이 나라를 돌아보며 백성을 위로하고 죄수를 풀어주었다. 국가적 위기가 있었다는 뜻이군요. 네. 그리고 얼마 후 백제는 멸망합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연재해, 천문현상,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 이런 기록들이 제 연구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신라가 정말로 베들레헴의 별을 관측했다면 그들은 단순히 천문현상만 본 게 아닐 겁니다. 무슨 의미죠? 그들도 그것이 특별한 징조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삼국사기에는 그런 해석이 없습니다. 단순히 별이 나타났다고만 기록했을 뿐이죠. 저는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이 교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BC 6년경은 신라 초창기입니다. 그때 이렇게 정확한 천문 관측이 가능했을까요? 최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회의적이었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첨성대가 멀리 보였습니다. 햇빛이 첨성대 위로 들이우며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긴 그림자만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있다. 분명 뭔가 있어. 하지만 그게 뭐지? 이 교수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고대 기록은 늘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모든 진실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자료는 없나요? 중국 쪽 기록이라든가. 중국 사서에도 비슷한 시기 천문 기록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게다가 중국과 신라의 관계를 증명하기도 어렵고. 니콜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막막하네요.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계산은 맞는데 좌표가 안 맞고 기록은 있는데 해석이 없고 천문현상은 확실한데 의미를 알 수 없고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주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작은 연구실에서 저는 일주일간의 연구 일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열려 있었죠. 천체 시뮬레이션, 삼국사기 번역, 나사 데이터, 각종 논문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은 놀랍지만 좌표가 맞지 않는다. 결정적 증거로는 부족하다. 제 목소리가 텅 빈 연구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니콜로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도 의미 있는 발견이야, 엘리엇. 뭐가 의미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신라가 BC 6년에 특별한 천문 현상을 기록했다는 건 확인했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베들레헴의 별이라는 증거는 없죠. 니콜로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과학은 원래 이런 거예요. 수많은 실패 끝에 하나의 진실을 찾는 거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창밖을 보니 별 하나가 고요히 떠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금성이었죠. 저 별은 2000년 전에도 저기 있었겠죠. 그럼요. 별들은 변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봤는지 알 수 없어요. 제 눈빛은 허공을 헤매며 공백 속에 갇혔습니다. 니콜로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서울 학회에서 뭐라고 발표할 건가요? 솔직하게 말하죠. 가설은 있었지만 증명하지 못했다고. 그게 최선일 거예요. 저는 연구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사기 복사본, 첨성대 사진, 천체 시뮬레이션 결과. 일주일의 열정이 담긴 자료들이었지만 이제는 실패의 기록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엇,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이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계산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BC 6년 5월 14일 목성과 토성의 합. 삼국사기 박혁것의 54년 춘 2월 해성과 패성. 경주 좌표 북위 35.8도, 동경 129.2도. 계산 오차 약 3도. 3도의 오차.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천문학에서는 치명적인 차이였습니다. 왜 안 맞는 걸까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모르겠어요. 니콜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답을 찾을 거예요. 언젠가라. 최 박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리 다 하셨나요? 네, 거의요. 아쉽게 됐네요. 하지만 연구란 게 원래 그런 거죠. 최 박사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첨성대 모형이었습니다. 기념품입니다. 비록 원하시던 답은 찾지 못했지만 이것이 엘리엇 교수님의 여정을 기억하게 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첨성대 모형을 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미니어처였죠. 신라인들은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별을 사랑했으니까요. 최 박사가 답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해도 계속 하늘을 올려다봤죠. 저와는 다르네요. 저는 답을 찾지 못하면 포기하는데. 포기하는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동방 박사들은 정말 별을 따라갔을까? 신라인들은 정말 그 별을 봤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별들만이 묵묵히 빛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울국제학회 첫째 날이었습니다. 코엑스 컨벤션 센터의 대회의실은 각국에서 온 천문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에는 이미 땀이 배어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런던 대학의 엘리엇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BC 6년 천문 현상과 동아시아 기록의 상관관계입니다. 처음에는 자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베들레헴의 별 시뮬레이션을 띄우고 삼국사기 기록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BC 6년 5월 14일 목성과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합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신라의 삼국사기에도 같은 시기 특별한 천문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중들이 흥미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박혁것의 54년, 즉 BC 6년 봄에 혜성이 패성에 머물렀다는 기록. 이것은 마태복음의 별이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는 구절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하지만 곧 질문 시간이 되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천문대의 왕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50대 후반에 그는 국제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죠. 엘리엇 교수,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만 그는 잠시 멈추더니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주에서 베들레헴의 별을 봤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 교수님, 삼국사기의 기록은 명확합니다. 같은 시기. 왕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의 계산이 정확합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식 기록도 나사 경계와 맞지 않던데요.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제시한 데이터와 실제 나사 데이터의 오차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3도의 오차입니다. 천문학에서 3도는 치명적이죠. 회의장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청중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왕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신라는 BC 6년에 체계적인 천문 관측 능력이 없었습니다. 첨성대는 7세기에 건설되었잖아요. 일본 도쿄대의 야마다 교수도 가세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삼국사기는 12세기에 편찬되었습니다. 후대에 추가된 기록일 가능성이 높죠. 제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스크린 속 그래프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제 손이 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기록 자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록. 또 다른 중국 학자가 일어섰습니다. 그 기록이 중국 사서에서 베낀 것이라면요. 당시 신라는 중국 문화권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왕 교수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엘리엇 교수, 당신의 열정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열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증거는 솔직히 억지스럽습니다. 몇몇 청중이 킥킥거렸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니콜로가 객석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적 감사합니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마치 패배한 전사처럼 무거웠죠. 휴식 시간, 저는 회의장 밖 복도로 나왔습니다. 커피 부스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나? 정말 억지였나?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복도 끝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연구 노트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도심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산값이 틀린 걸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니콜로가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말없이 태블릿을 펼쳐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발표한 데이터가 떠 있었고 문제가 된 부분이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엘리엇. 왕 교수 말이 맞아요. 일식 경계선이 확실히 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실제 일식 경계와 파란 선으로 표시된 경주의 위치. 그 사이의 간격이 마치 제 실패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종이컵에 담겨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은 커피의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아니, 애초에 뜨거웠던 적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처럼 차가웠으니까요. 니콜로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요.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었어요. 의미요? 국제학회에서 망신당한 게 의미가 있다고요? 제 목소리에 자조가 묻어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그는 학자 특유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혹시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열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신지?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고대사를 연구하고 있죠. 특히 삼국시대 천문 기록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왕 교수의 비판이 날카로웠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죠? 이준호 박사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좀 그렇고 저쪽 라운지에서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할까요? 니콜로와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니콜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라운지로 가는 길, 이준호 박사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의 복사본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엇 교수님, 당신의 가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전제가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준호 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고지도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라가 처음부터 한반도에 있었다고 가정했죠. 하지만 그게 틀렸다면요? 니콜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준호 박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10년간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주류 학계는 인정하지 않지만 과학적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죠. 그는 잠시 멈추고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이 알던 고대사는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려던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진실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호텔 라운지는 조용했습니다. 이준호 박사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낡은 지도들과 함께 빼곡히 적힌 계산식들이 보였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그가 가리킨 것은 삼국사기의 자연재해 기록들이었습니다. 백제봉기 642년 동해의 물이 붉게 변하고 뜨거워져 물고기가 죽었다. 고구려봉기 656년 수도에서 쇳가루가 비처럼 떨어졌다. 신라봉기 664년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했다. 저는 기록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건 경주에서도 봤습니다. 자연재해 기록이죠. 맞습니다. 이준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그는 현대 지질학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한반도에는 이 시기 활동한 화산이 없습니다. 백두산 폭발은 946년이고요. 그럼 이 기록들이 거짓일까요? 니콜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준호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기록이 너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요. 삼국이 각각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재해를 기록했죠. 그는 다른 지도를 펼쳤습니다. 중국 대륙 동부 지역이 표시된 지도였습니다. 만약 이 재해들이 중국 동부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모든 기록이 설명됩니다. 저는 의심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대륙 3국이라니. 학계에선 허황되다고 하던데요. 이준호 박사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별, 지명, 재난 기록이 모두 겹칠 때 허황은 증거가 됩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나사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엘리엇 교수님이 발표하신 일식 오차 기억하시죠? 경주 기준으로 3도 차이가 났죠. 네, 그래서 왕 교수가 그 오차가 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준호 박사가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점이 나타났습니다. 북위 32도, 동경 119도. 중국 양쯔강 하류 지역입니다. 이곳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차가 0.3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잠깐만요, 더 있습니다. 이준호 박사가 고문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정사에 나오는 지난 마한 변환의 위치 기록입니다.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을 가리키고 있어요. 니콜로가 회의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한국은 한반도에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준호 박사가 답했습니다. 7세기 대규모 전란과 자연재해로 동쪽으로 이주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첨성대가 634년에 건설된 거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천문대가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이준호 박사가 사진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중국 산둥성과 장수성에서 발견된 신락의 유물들입니다. 한반도 경주에서 발견된 유물들과 동일한 양식이죠. 중국 정부가 공개를 꺼리지만 고고학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경주 박물관에서 본 유물들과 똑같은 모양과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이준호 박사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DNA 분석 결과입니다. 한국인의 유전자 중 일부가 중국 동부 해안 지역 고대 인골과 일치합니다. 한반도 토착민과는 다른 계통이죠. 니콜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네. 이준호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초기 삼국은 대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별을 더 정확히 관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위치가 서쪽이었으니까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학계는 이를 인정하지 않죠?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사관이 무너지니까요. 그리고 한국 학계도 너무 급진적이라고 여기죠. 그날 밤 호텔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탁, 탁, 탁.
마치 시간이 똑딱거리는 소리처럼 규칙적이었죠. 이준호 박사가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지도를 펼쳐놓았습니다. 니콜로는 나사 프로그램을 실행시켰고 저는 삼국사기 원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정확한 좌표를 입력해 봅시다. 이준호 박사가 손가락으로 지도 위에 한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대륙 삼국시대 신라의 추정수도. 북위 32.4도, 동경 119.2도. 현재 중국 장수성 양저우 근처입니다. 니콜로가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BC 6년 5월 14일에 밤하늘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죠. 마우스 클릭 소리와 함께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서서히 접근하더니 물고기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여기 5월 14일 21시경 두 행성이 정확히 합을 이룹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6월 초부터 역행 운동 시작. 마치 멈춘 것처럼 보이는 시점이 6월 7일입니다. 이준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삼국사기의 별이 머물렀다는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다음이었습니다. 일식 데이터도 확인해 보세요. 니콜로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수십 개의 일식 날짜들이 나타났습니다. 신라본기, 남해왕 7년 일식, 백제본기, 온조왕 18년 일식, 고구려본기, 대무신왕 4년 일식. 하나씩 대조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직접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경주 기준으로는 3도 이상 차이 나던 것들이 이 좌표에서는 0.5도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경주에서의 오차. 그게 이것으로 설명되는 건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기하려 했던 연구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준호 박사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한서지리지의 기록입니다. 낭랑의 동쪽에 진안이 있다고 되어 있죠. 낭랑은 평양이 아니라 요동 반도였습니다. 그럼 진안, 즉 신라는 더 동쪽, 그러니까 중국 동부 해안이었다는 거군요. 니콜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준호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 이론을 학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학자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죠. 자신들의 역사관이 무너지니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이준호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엇 교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서양 학자가 이를 발표한다면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화면 속 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발표할 수 있을까요? 이준호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학회 둘째 날 추가 발표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주선해드리죠. 니콜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 교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럴수록 더 철저히 준비해야죠. 우리 셋은 새벽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동이틀 무렵 완벽한 증거가 완성되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호텔 방 테이블 위에는 종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커피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수십 개의 창이 열려 있었죠. 니콜로가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BC 6년 5월 14일 대륙의 밤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서서히 움직이더니 물고기 자리에서 완벽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역행을 시작하며 마치 하늘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이게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준호 박사가 삼국사기를 펼쳤습니다. 박혁것의 54년 춘 2월 혜성이 패성에 머물렀다. 세 개의 화면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나사 시뮬레이션 삼국사기 원문 그리고 예수 탄생을 알린 천문현상을 기록한 마태복음 9절. 모든 것이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벅찬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조각이었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에 굵은 글씨로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좌표 재해석 이꼴 진실 복원.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느낌이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아니, 2000년의 무게였을지도 모릅니다. 니콜로가 감탄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정말 모든 게 맞아떨어지네요. 이준호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신라인들은 단순히 별을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의 특별한 신호를 목격했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첫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진실이 오해를 걷어내는 순간이었죠. 20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서쪽으로 갔을 때 극동의 천문학자들도 같은 별을 보고 있었다는 것. 그들은 서로 만난 적이 없지만 같은 우주적 사건의 목격자였던 거예요. 이준호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비록 후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잊어버렸지만 기록은 남아 진실을 전했죠. 니콜로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발견은 천문학사를 다시 쓰게 될 거예요. 고대 극동 지역의 천문학 수준이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높았다는 증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거예요. 뭔가요? 진실은 국경이 없다는 것. 2000년 전 그날 밤 인류는 하나였어요. 모두가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별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이준호 박사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4시간 후면 학회가 시작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네. 이번엔 다를 겁니다. 왕 교수가 반발할 텐데요.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겐 증거가 있으니까요. 니콜로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죠. 저는 펜을 다시 들어 노트 한 구석에 작게 적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본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된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학회 둘째 날 오전 10시. 다시 한번 단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제 손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고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어제 발표에서 지적받은 오차 문제에 대해 추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왕 교수가 팔짱을 끼고 비웃듯 쳐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의 오차는 좌표 문제였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대륙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나타났죠. 신라의 초기 위치를 대륙에 두면 모든 천문 기록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클리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나사 시뮬레이션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북위 32.4도, 동경 119.2도. 이 좌표에서 BC 6년 5월 14일 밤하늘을 재현하면 목성과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만나는 장면이 대형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행성이 완벽하게 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6월 7일. 화면 속 행성들이 멈춰 섰습니다. 역행이 시작됩니다. 마치 하늘에 못 박힌 것처럼. 니콜로가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모든 일식 기록을 이 좌표로 재계산했습니다. 수십 개의 일식 날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오차가 표시되어 있었죠. 경주 기준 평균 오차 3.2도. 대륙 좌표 기준 평균 오차 0.4도. 회의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천장 조명이 스크린을 비추며 데이터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숫자들이 유리처럼 반짝였죠. 왕 교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그건 대륙 삼국설 아닙니까? 이미 폐기된 허황된 이론을.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과학은 이론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신라의 유물 사진들이었습니다. 산둥성과 장수성에서 발견된 신라 유물들입니다. 경주 출토품과 동일한 양식이죠. 청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고대 중국 문헌 한서지리지의 기록입니다. 진안은 낭낭의 동쪽에 있다. 낭낭이 요동이라면 진안 즉 신라는 그 동쪽,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일본 학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첨성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첨성대가 634년에 건설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7세기 자연재해로 인한 대이동 이후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천문대가 필요했던 거죠. 이준호 박사가 객석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결론입니다. BC 6년 5월 14일 베들레헴의 별이 나타났을 때 신라의 천문학자들도 그것을 관측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대륙에 있었기에 더 정확한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회의장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젊은 학자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박수가 번져나갔습니다. 왕 교수는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과학은 국경이 없습니다. 2000년 전 동서양의 천문학자들은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박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중국 측 학자 한 명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베이징 역사연구소의 장 교수였습니다. 60대의 그는 중국 고대사 권위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역사 왜곡이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대륙 삼국설은 허구입니다. 한국의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망상이죠. 긴장된 공기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금 전에 박수 소리가 무색할 정도로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 교수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장 교수 말이 맞습니다. 이런 비과학적인 주장을 국제학회에서 하다니.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비과학적이라고요? 제가 제시한 데이터를. 데이터? 장 교수가 비웃었습니다. 숫자 몇 개 맞춘다고 역사가 바뀝니까? 수천 년 동안 확립된 역사를 부정하려는 겁니까? 바로 그때 이준호 박사가 객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지운 기록, 숨긴 지명, 하지만 하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장 교수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10년간 이 문제를 연구해왔죠. 이준호 박사가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 교수님, 중국 정부가 그동안 발굴한 무수한 우리의 고대 유물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장 교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중국 정부는 공동 연구도 거절한 채 왜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몰래 숨긴 거죠? 이준호 박사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니콜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니콜로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스크린에 새로운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중국 동부 지역의 지도 위에 빨간 선이 그어졌습니다. BC 4년 3월 13일 일식 경계선입니다. 선이 정확히 대륙 신라 추정 지역을 관통했습니다. BC 2년 11월 23일 일식. 또 다른 선이 그어졌습니다. 역시 정확했습니다. AD 2년 8월 1일 일식. 세 번째 선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니콜로가 화면을 조작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일식 경계선이 중국 동부와 정확히 포개집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젊은 학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장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인정하기 어려우신가요? 이준호 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실이 당신들의 역사관과 다르다고 해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유럽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흥미롭네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고대 동아시아 역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할 텐데요. 다른 학자가 덧붙였습니다. 실크로드 이전에도 동서 문명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군요. 분위기가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왕 교수와 장 교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과학은 진실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한 구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세 사람.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거대한 파도처럼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 전 경주에서 느꼈던 좌절감, 어제 왕 교수에게 조롱당했던 굴욕감,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학자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한 학자는 급히 노트를 꺼내 제 발표 내용을 받아 적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휴대폰을 들어 스크린을 촬영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회의장이 반짝였죠. 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려는 걸 간신히 참았죠. 런던에서 시작된 긴 여정, 그 끝에서 마침내 진실을 밝혀낸 이 순간이 너무나 벅찼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화를 믿는 게 아닙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렸죠. 우리는 기록과 하늘을 검증하는 겁니다. 이 말이 끝나자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제 방을 넘어 쏟아지듯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온 윌리엄 교수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브라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적 발견입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의 말이 교수도 덧붙였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천문고 고학적 발견이 될 겁니다. 니콜로가 객석에서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이준호 박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간의 외로운 연구가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일본의 한 젊은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 발견으로 우리는 고대 문명 교류사를 다시 써야 할 것 같습니다.